저는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자칫 보수가 다시 뭉쳐야 된다. 이거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선거 이후에 계속 실패된 선거를 보였던 주된 원인은 뭐였냐면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항상 보수가 뭉쳐서 졌어요. 항상 보수가 똘똘 뭉쳐서 졌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오히려 한동훈 측과 손을 잡아야죠. 모두 정돈회. 그러니까요. 우리. 바꿔버릴 거야. 네. 네. 저 대학교 1학년 때 유행했던 노래 같은데. 그렇군요. 벌써 30년이 지난 노래인데. 예. 그러니까 참 금요일부터 밤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계속 뉴스를 보느라고 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왜 갑자기 밤 11시에 공천이 취소됐다고 공고가 나고 그러더니 밤 새벽에 갑자기 이게 또 다른 공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찍 잠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왜 김문수가 공천이 취소됐어? 라고 하면서 한덕수 당신의 이제 후보였었죠.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어떤 기자회견을 보고 되게 의아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룻밤 만에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진짜 미증유의 사태죠.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정치에서의 어떤 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벤트가 뭔가 극적이고 어떤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였냐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아니면 저는 약간 이 파일을 보여준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문제가 많은 정당이구나.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었다. 네, 오히려 이 국민의힘을 지킨 건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이 지켜낸 거죠. 당원들이 지켜냈다. 어떤 의미에서죠? 그러니까 한덕수 어떤 후보에 대한 공천 후보자 변경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 건데 거기서 반대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결과를 알고 이제 다시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다시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거잖아요. 권영수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마 집행부가 원칙대로라면 지금 대선 시기가 이렇게 급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비대위 집행부 전체가 바뀌었어야 될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일단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게 정상 정당인가라는 순간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나마 지켜내신 분들은 국민의힘 당원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원들의 힘이었는데요. 좀 의외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특히 지도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김문수 후보 측조차도 김문수 후보 스스로 본인조차도 기대하지 말자. 이 당원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만큼 아마 기대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권영수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당원들이 집행부가 하자고 했으니까 따라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어느 시대를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이번 전 권한대행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상황을 쭉 복기를 해보자면 치밀한 전략 없이 나왔다. 그리고 계획도 짜놓지 않고 나왔고 너무 탁상공론적으로만 움직였던 너무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의도에서 어떤 선거를 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스텝들이 있고 이런 거사를 치를 때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밑에 있는 분들은 진짜 일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는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뭐냐면 5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계속 출마를 한다라는 것은 소문은 무성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 내부적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월 1일부터 후보자가 등록을 하는 10일까지 최소한 10일 정도는 일정과 메시지가 다 정해졌어야 되거든요. 빡빡하게
채워져서 나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무엇을 하고 5월 10일까지 정말 시시각각 그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대통령을 왜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을 빠른 시간 내에 설득할 수 있도록, 안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일정이나 메시지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선거 어떤 뭐 일정팀에도 있어봤고 그랬지만 대선 때 일정팀에도 있어봤고 그렇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렇게까지 준비 없이 나왔다고? 일정도 메시지도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남은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은 건 저는 두 가지밖에. 광주 가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하시죠.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언론들 만나러 다니신 거. 선학규 전 대표, 헌정회장님, 정대철 헌정회장님이라든지,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그거 말고 무슨, 뭐가 있나요? 뭐, 쪽방쪽 갔다 온 거? 일정이랄 게 없어요. 이 정도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고 했었을까? 단일화 시켜줄 거라 믿었고, 아니, 단일화 그냥 시켜주면 국민의힘이 메시지 만들어줄 거라 믿었나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자기들은 그냥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다 해줄 테니까 누군가 나오라고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집행부인지 어떤 누구도 모르겠지만은 다 우리가 조직이고 뭐 기획이고 다 해줄 테니까 나오기만 해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계속 단일화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입당만 안 했어도 아직 사실 단일화 불씨가 남아있는데 입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당도 새벽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입당을 하신 분이 이제까지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당시에 뭐 바깥에서 제3지대를 만들어서 오냐 아니면 입당을 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입당을 해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었으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뭐 돌고래든 뭐 고등어든 뭐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개문발차라도 할 거다. 올라만 오고 참가하려면 참가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에서는 이런 포지션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뭐 있는 후보까지 다 뽑아놓은 후보마저도 그냥 내쳐버리고 막 아니 공천 취소라는 걸 도대체 무슨 사유로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일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취소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명분이었죠. 아니 공천 취소의 사유가 단일화를 안 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게 취소 사유가 되나요? 네, 당의 후보가 네. 다 제3지대 있는 사람과 단일화를 안 한다는 이유로 공천 취소가 된다. 아니 그러면 네. 이제까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직에 나오신 분들이 공약을 하잖아요. 그럼 공약 다 100% 지켜야 되나요? 안 지키면 다 파면인가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김문수 후보도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22번이나. 왜 그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경선 전에도 계속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김문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양보해줄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양보해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변 참모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렇다던 치더라도 단일화 협상을 했으면 되는데 저는 이 모든 사단의 어떻게든 원흉은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 이 체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였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 확정이 된 날 3시간 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단일화해야 된다. 아직 땀도 안 닦은 사람한테 네. 가서 얼른 다시 내놔라. 아니, 최소한 그날만큼은 승자로서의 어떤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가 단일화를 논의를 했었으니까, 저는 태도의 문제였거든, 보는. 근데 그 태도에서 이미 김문수 후보 측에 너무 모멸감을 주는 태도를 줘버렸다는 거죠. 집행부가. 단일화 빨리 해라. 근데 이 단일화를 어떤 뭐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양보를 해라라는 식으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걸로 약간 감정선이 상해버렸고 그 뒤로 뭐 어떤 뭐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잔 대로 하겠다라고는 했지만은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저지 조항을 없애자. 그냥 전 국민으로 100% 하자니까 아니 그건 못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나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 비대위 체제, 권성동 쌍권 체제에서의 어떤 이 단일화에 대한 태도. 김문수 후보 측에 요청을 했었을 때 그 요청에 존중을 담아서 했느냐 아니면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뭐 빨리 하세요 약간 이런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진짜 이 톤앤 매너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 딱 저는 적다 여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한 결정이 나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쌍권의 이 집행이나 이 진행 과정들이 마쿠 정치 혹은 엘리트 정치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행해서 이 사람 지명하면 끝이지 뭐 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동을 걸어준 것이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정당하지도 못하다라는 제동을 걸어줘서 그나마 희망을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자리를 24시간 만에 되찾았어요.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여전히 이제 자신의 몫은 남아 있어요. 뭐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그럼 이 쌍권은 보통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재명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이 싸움이 남아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참모라고 한다면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박종진 전 전략 그쪽 하여튼 캠프에 계셨던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박종진 전 의원은 아니시고. 얘네 하여튼. 쾌도난마 하셨던 네, 쾌도난마 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김문수 캠프에 가 계세요? 네,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 그 캠프를 대신해서 나오셨던데, 뭐 본인들은 이제 뭐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 이재명 캠프를 쳐보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근데 일단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자칫 보수가 다시 뭉쳐야 된다. 이거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선거 이후에 계속 실패된 선거를 보였던 주된 원인은 뭐였냐면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항상 보수가 뭉쳐서 졌어요. 항상 보수가 똘똘 뭉쳐서 졌어요. 1대1 절대 지형이 불리한 지형이에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보수가 뭉쳐도 중도에서 넘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가지 트랙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칫 우려스러운 것은 소위 말하는. 아픈 얘기인데, 뭉쳐서 졌다.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도 똘똘 뭉치자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라 그랬어요? 전 의원들 강서구에 와가지고 다 사진 찍고 가라 그랬어요. 인증샷 남겨라. 그리고 몇 명 이상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의원들 정말 제가 아는 젊은 의원들은 마지 못해가지고 가서 그냥 사진 대충 형식적으로 찍어서 보내고, 왜냐면 그걸 당해서 계속 보내라고 하니까. 와우. 그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똘똘 뭉치자 그랬어요.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 그래서 뭐 김태우 후보까지 냈었잖아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졌어요. 정말 일방적으로 졌어요. 이렇게 민심을 못 읽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우리끼리 뭉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자칫 제가 우려스러운 거. 소위 말하는 무슨 자유통일당 세력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연대를 해야 된다. 연대하는 것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우측에 계신 분들하고만 연대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의 그 한밤 모두 잠두온 후에 이루어진 그 교체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안 그러면 정강훈당이랑 합쳐지려고 하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교체한 거다. 뭐 그렇게 우려를 보이신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은 저도 이제 뭐 윤주진 평론가의 글도 읽어봤습니다만. 예, 평론가였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좀 약간 논리적 허점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 아침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등록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당에서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형식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건 저는 이제 약간의 핑계 김문수 후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보여야 될 것은 오히려 한동훈 측과 손을 잡아야죠. 한동훈 측과. 네. 아니 이번에 2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월등하게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측과 손을 잡으려면 전제가 필요한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뭐라고 해야 되나 전 대표 페북에도 올렸지만 윤 대통령 탈당시켜라. 끊어라. 손절. 그게 거의 1번 조건이에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저께도 메시지를 냈어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선거에 저는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윤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선거에. 윤 대통령이 지금은 말 한마디 하시고 무슨 메시지 하나 내시는 게 솔직히 국민의힘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대로 해서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형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수 진영, 그다음에 진보 진영은 지금 거의 다 결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진단까지 왔어요. 네, 50%를 넘을지 안 넘을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50%를 넘냐 안 넘느냐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50%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평론가 중에서도 말씀을 나눠보면. 네. 근데 뭐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임을 해야죠. 보수는 보수의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럼 보수 진영 전체가 일단은 뭉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도 확장성이 가능한 세력이 누군가 보면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 측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졌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에서 3% 차이밖에 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43%의 어떠한 득표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파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보수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하러 나올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투표 포기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분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몰고 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은. 중도 확장도 하에 가면서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 어떤 이번 사태, 그 다음 지난 개헌부터 이번 진짜 5월 10일 날 있었던 그런 후보 교체 사태까지 해가지고 실망하신 보수 지지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중도 보수에서. 그러니까 약간 5에서 10을 보수라고 할 경우 정말 극우 이제를 10이라고 할 경우 한 5에서 6 요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저 5.03 나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아니 그러면 이제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저도 한덕수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나마 우리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평론가들끼리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사석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냥 정말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대표 주자가 한동훈 후보인 것 같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최소한 제정신이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정신이란 말을 좀 비하할 수도 있지만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래, 저 정도면 뭐 충분히 용납 가능하지. 어떤 가치를 떠나서, 진보 보수의 가치를 떠나서, 그냥 국민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라고 대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 중에 매단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라든지, 이준석 뭐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중도 확장을 한다는 게 중도 진보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타겟층을 정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유통일당 쪽에 계신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절연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하고는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는 있죠. 근데 그분들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것을 대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도에 있는 분들의 투표 포기 의사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행들이 문제가 돼 왔고요. 다소 극우적인 거 아니냐. 네.